환율 전망에 실패한 게 결정적인 실수예요. 돈이 안 도는 것이 문제지 돈은 많이 풀려가 있다는 거예요. 상호작용 관계, 실물 경제 네. 이 모든 것을 다 알면 타이밍을 쉽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장 건전하다는 얘기야. 시장의 판단은, 그죠? 경기 전망과 관련해서는 경기 침체를 예상하잖아요. 네. 예,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득 가처분 소득이 네. 줄어들고 있으니 네. 소비는 점점 침체될 것이다. 이거는 또 글로벌리 마찬가지 상황이고, 그래서 경기는 더 안 좋아지, 경제 침체가 올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1,300원대 환율, 이거는 우리가 뭔가 드라마틱하게 경제가 좋아지기 전까지는 쭉 이 상태로 간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뭔가가 우리가 획기적으로 요즘 이란 어떻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그 전쟁 후에 물량을 다 따내거나 아. 예? 미국은 안 가져가고 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런 건 좀 먼저 우리가 희망사항이라고 찾아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는 하나는 갈 때까지 간 다음에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아, 그래도 그러면 들어올 돈이 많거든요. 갈 때까지 가면. 갈 때까지 간다는 건 어떤 상황? 왜냐하면 2008, 9년처럼 환율이 1,600원, 500원 가버려. 아, 위쪽으로. 가버리면 다 망가지잖아. 그렇죠. 다 망가지면 이제는 들어올 사람 많아. 공짜로. 아, 그러니까 우리 국내 자산 가격이 폭락해버리면 그렇지. 외국인들이 다시 쫙 들어온다. 그렇지. 그거 하나 또 기대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뭔가 하나 그럴듯한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건 내가 볼 때 찾기 힘들어. 지금은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성장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선진국이라는 건 결국 2%대, 1%대의 그 성장률, 그러니까 현상 유지만 잘해도 되는 정도의 수준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현상 유지가 깨져버린 거니까. 그렇죠. 그게 깨져버려. 그러니까 지금은 안 좋은 일밖에 없다. 네. 그렇다면은 주식 시장에 대한 전망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국 경제 지금 무역 수지 적자 이게 지금 여러 개월째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이런 현상들은 계속 갈 수밖에 없다. 드라마틱한 드라마틱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완전히 폭락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참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든지 초반이 중요하거든요. 초반에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환율 전망에 실패한 게 결정적인 실수예요. 그러다 보니 기업 이익이 망가져버리고 환율 대응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시장에서는 외화예금 쪽으로 돈이 이동해버리고 모든 것이 이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버린 거야. 그리고 어느 정도 환율이 오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 기업들은 전부 거꾸로 이제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거야. 선물한 매도에서 선물한 매수. 그죠? 그럼 환율 급등해 버리는 거야. 근데 대응은 다 못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업 이것만 가지고 가게는 가게대로 힘들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화폐 유통 속도가 둔화된다고. 네. 그때부터는. 지금 현재 돈이 다 묶여버렸단 말이야. 가상자산에도 묶였고, 주식에도 묶였고, 부동산에 묶였고, 다 묶여버렸단 말이야. 돈이 안 도는 것이 문제지, 돈은 많이 풀려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출도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많이 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묶였을 뿐이야. 그럼 이건 누구 책임이냐? 묶였다. 예. 누구 책임이냐는 거예요. 정부가 그렇게 하라 얘기 아무도 안 했다고. 근데 그거는 사실 돈이 은행이 대출을 막 일으킨다는 게 이게 이제 결국은 기업 쪽으로 가가지고 이게 경제 성장, 그러니까 기업들이 대출을 일으켜서라도 돈을 벌 수 있어라는 확신, 자신이 예. 있으면 이자 주면서 벌지. 그렇죠. 근데 이게 자신이 없으니까 못 하잖아요. 예. 그리고 대신 안전자 뭐라 그럴까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갔기 때문에 오히려 예. 거품만 키운 거고 그렇죠. 주식 시장으로 흘러가고 예. 요게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 예. 그렇다면 아직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한테 거꾸로 이제 주식 팔고 나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사줄락 하면 무슨 환경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환율이 예를 들어서 1,500원까지 올라가 버렸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는 우리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지금 1,300원대 뭐야 미국에는 재미교포라며 한국이 망할 거라고 잘 아니까 한국이 설마 망하겠어? 일시적인 어려움이지. 그럼 미국에 있는 달러 가지고 한국 자산을 지금 막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1,300원 정도 가지고는 투자 매력이 크지 않다. 그렇죠. 막 1,500원이 됐든 1,600원이 됐든 이래야 좀 싸게 사겠네 하고 들어온다. 그렇죠.
이거 말씀 들어보니까 좀 암울한데. 암울하다기보다 그것이 자산시장의 생리잖아요. 그렇지. 돈의 생리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난해 테슬라 산 사람도 그런 거거든. 4,000달러 갈 줄 알고 샀어. 그죠? 근데 중간에 뭐 잘못되긴 했지만은 그런 심리가 작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논리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이제 연준은 그 뭡니까? 계속 금리 인상을 하고요. 예. 그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좀 일어난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침체가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 인플레이션을 잡고 그 다음에 한 내년 정도로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다시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예. 어떤 조치들을 취할 것이다. 그때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만한 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거는. 그러면 먼저 네. 연준이 이렇게 금리 인상을 쭉 하다가 3% 4%대까지 올려놓고 기준금리를 그 다음에 확 낮추면서 다시 경기 부양을 위한 네. 그때는 인플레이션 걱정 없이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침체가 된다는 얘기 자체가 그러니까 소비 활동이 굉장히 위축된다는 거지,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 툭 떨어지겠죠. 최근에 이제 유가가 뭐 러시아가 계속해서 유가 관리를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 빠지잖아요. 그거는 이제 경기 불황에 대한 우려감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더 어려워지면 유가는 이제 70불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물가 안정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그 정도 빠져가지고 한국 주식에 들어가기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볼 적에는 리스크가 1,300원 가지고는 예,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정도면 다른 나라 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왜 한국이냐 이거예요. 다른 나라들의 약세 상황에 비하면 한국은 그래도 좀 잘 버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데 기회가 있는데. 차라리 일본 초엔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더 큰 기회라는 거예요. 일본에 투자하는 게 네, 일본 자산을 사는. 그래서 제가 4월에 일본에 투자하러 간 거예요. 그때도 130에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회가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뭐 엔화 사두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현명하다고 봐요. 달러보다. 예, 훨씬 현명하다고 봐요. 근데 이런 의견도 있어요. 대신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 자산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엔화를 싸게 많이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한국의 사람 입장에서는 네. 이미 우리도 원화 약세, 원화 약세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이동해 나가는 건 크게 실익이 확 줄어든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1,300원 올라가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달러 강세를 통한 외국의 불을 확 땡겨오는 자기들 걸로 만드는 기회 아니냐, 양털깎기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뭐 양털깎기란 말은 저는 뭐 동의 못 하는데, 아니, 기회가 되면 투자자는 그치. 행동하는 것이지. 미국의 월가는 지금 떼돈을 벌 기회고, 그렇죠. 투자은행들은. 예, 특히 헤지 펀드들은 주가 하락 국면에서 뭐 엄청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네. 진짜 미국에서는 미국의 대출이라도 일으켜가지고 어쨌든 달러 예. 쫙 뽑아가지고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자산 처분해서 달러 가지고 해외 자산 예를 들어서 엔화를 사든 일본의 주식을 사든 한국의 뭘 사든 그러면 큰 수익을 환차익으로만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은 돈 벌 기회군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환율, 절급한가요? 주식, 채권, 뭐 부동산 상호작용관계, 실물경제 네. 이 모든 것을 다 알면 그 타이밍을 쉽게 선택할 수 있어요. 결국은 지식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저는 잘하고 있다고 봐요. 왜 일본이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야. 왜냐면 계속 아베노믹스 때부터 계속해서 저 제로금리에다가 마이너스 금리죠 지금 일본이. 예. 그럼 이 마이너스 금리 상황을 유지하면서 유동성 주식의 ETF까지 다 사버리고 있으니까 예.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엔저 현상을 끌고 가는 거, 예. 엔화 약세 예. 이게 실패 아닌가요? 그거는 실패냐 이제 성공이냐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냥 무턱대고 일본이 미우니까 실패했다라는 거는 문제 있잖아.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국내 경제 전문가는 그런 사람이 많다고. 예를 들어서 지난해 일본 기업은 사상 최대 영업 실적이야. 하긴 수출 기업들이니까. 그러면 실패했는데 어떻게 기업이 사상 최대 영업 실적이죠? 말이 성립 안 된다는 거야. 환차익이니까. 예? 환차익. 아 그래도 기업은 돈만 벌면 되잖아. 그렇죠.
그럼 성공한 거야. 기업은 돈만 벌면 되니까. 그러면 실업률은 미국하고 한국하고 일본 중에 누가 제일 낮냐 이거지. 미국이 일본이 제일 낮아. 근데 실패한 거냐 이거지. 고용 창출에 성공한 거죠. 뭐를 보고 일본이 실패했다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또 주가도 제일 작게 빠졌잖아. 그러면 가장 건전하다는 얘기야. 시장의 판단은, 그죠? 그렇죠. 그러면 뭐 때문에, 뭐를 보고 실패했다니 나 모르겠다는 거죠. 그냥 일본이 미워니까 실패했던 건 경제학자들 얘기야.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의 이 원화 약세, 초강달러, 이것은 당분간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저희가 보고, 그로 인한 여러 환경 변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상황, 주식시장의 뭐 외국인의 매수 이런 것들이 좀 대규모로 들어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또 외국인들마다 1,300원일 때도 어쨌건 1,100원일 때보다는 할만해라고 생각하는 그룹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1,500원 막 1,600원 이 정도 돼야 대다수의 그냥 투자 세력들이 여기 하러 가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하고 단순 비교해보죠. 미국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 쉽게 얘기하면 예, 말씀하세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일본에 투자할까 한국에 투자할까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은 엔화 환율이 그 평소에는 100엔인데, 그죠? 134엔, 5엔까지 왔어. 한 30% 저평가돼 있어. 네. 그런데 한국은 겨우 10% 저평가돼 있어, 그죠? 그렇죠. 근데 저평가돼 있는지 이것도 몰라. 한 10%는 좀 넘지. 우리가 1,100원 정도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한 12%, 저평가된지도 몰라. 그거는 왜냐면 펀더멘탈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근데 일본은 아까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지금 선진국 중에서 제일 좋은 거야.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 이익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단순 계산해도 뭐 이거 분석 안 해도.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쪽에 올기까지는 좀 더 망가져야 돼. 그죠? 그래야 의사결정이 쉽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가지고는 안 되고 네. 더 뭐 일본의 단순 대비를 하더라도 지금 우리 원화 그 약세가 네. 한 지금보다 1,300원이라고 그러면은 진짜 한 15% 20%는 더 하락해야 네. 한 1,500원, 1,600원 정도 돼야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일본보다 여기를 한번 투자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게 상대적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더 좋은 데 간단 말이야.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죠. 지금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 주식이 예를 들어서 30% 싸 하는 거하고 지금 미국 주식이 10% 싸 했을 때 어디로 갈 거냐? 이건 마찬가지겠죠. 그렇지. 예를 들면. 예. 그래서 우리가 수학 개미들이 한국에 투자 안 하고 미국 간 것도 그 당시로서는 그러면 네. 지금 그 서학개미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달러를 교환을 해서 미국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미국에 이미 투자해서 손실을 좀 보더라도 환차익을 고려해서 빠져나오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나는 우선은 그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수학 개미들이 그나마 달러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현찰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렇죠. 현찰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엔화로 환전하라고 하고 싶어요. 엔화로. 왜냐면 이미 달러를 가지고 있으니까. 없으면 모르겠는데. 그죠? 그렇죠. 달러로 가지고 있으면 뭐 달러 강세, 엔 약세니까 수합해 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만약에 100까지만 내려와도, 그죠? 그러면 엔화 가치가 120 이하로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달러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20% 이익이야. 달러에서 손실 안 보고, 그죠? 엔화에서 10% 이익을 보니 20%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다시 미국 들어가도 된다라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에 물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저번에 그 한국인이 많이 투자한 주식 그 통계를 뽑은 거 보니까 언론에서 50몇 프로가 하락해 있는 상황. 그러니까 네.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인데도 이미 그 주식을 팔고 그 가지고 있는 달러로 엔화를 사는 게 수익을 좀 올릴 수 있는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미국 주식 들고 버텨서 다시 우상향할 거라는 믿음으로 버티는 게 우선은 그 주식을 뭐를 가지고 있는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이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 가서 한 얘기가 있죠. 골드만삭스 직원들조차, 거의 전문가들조차 그 98%는 장기적으로 실패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똑같다는 얘기야. 그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장기 투자에 가지고 있어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워렌 버핏이 동의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장기 투자의 대부인데. 그렇지. 장기 투자의 대부가 그 말에 동의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 망할 주식도 있거든요. 기업이. 예, 망할 기업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현저하게 그 영업 실적이 나빠질 기업도 있고, 실제 미국 그 다우존스 30 종목을 보면 50년 전에 있었던 종목 없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다 도태됐다는 거야. 장기적으로. 근데 옛날과 달리 지금은 10년이면 도태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간 가지고 있을 주식이 과연 몇 개 있냐. 그것도 주가가 얼마일 때 샀느냐라는 거죠.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어. 그죠? 그런 상황에서 얘기는 못해. 그런데 저희가 이제 유도하는 경우에는 지수를 가지고는 원래 연초 팔아라. 그 다음에 3월에 잠시 샀다가 다시 팔아라. 그리고 4월에는 아예 일본으로 가르쳤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지난 1년 반 동안 다 맞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그러면 보는 시각이 틀린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뭔가 그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판단 기준. 판단 기준. 그러니까 그 판단 기준을 그러면 그 제대로 판단을 하려고 하면 기준이 똑바른 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왜냐면 전망에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죠. 주가 저지수 전망에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근거, 이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일 평균 수출 실적을 가지고 주가 올라간다는 거는 근거가 너무 취약하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기업은 이익이 나야 되는데 수출만 가지고 이익을 판단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매출액 증가한다고 이익 나는 건 아니다고. 그래서 대우그룹이 망해버린 거예요. 5대 그룹까지 갔단 말이에요. 매출액이 증가한 거예요. 그런데 회사는 망해버렸다고. 그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예인데, 판단 기준이 이제 제대로 돼야 된다. 환율이든 주식이든 금리든 부동산이든. 그런데 판단 기준이 전부 다 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1년 반 동안에 과거 10년 동안 있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되게 압축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변화가 생겨요. 그 엄청난 변동성이 확 몰아닥쳤다. 짧은 기간 내에 네. 10년에 일어날 일들이 1년 사이에 다 몰아붙였다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들 당황하고, 예전에 없었던 장이니까. 예전에 없었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환경은 똑같았다는 거죠. 똑같아졌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는 낮지만 빚이 너무 많이 늘었고, 주가가 올랐지만 거품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거품의 붕괴는, 미국의 주가 거품의 붕괴는 더 일어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지금 이 충분히 조정이 좀 됐다고 보시나요? 저는 뭐 아직 멀었다고 봐요. 왜 그렇다고 보느냐 하면, 우선 흔히들 얘기하는 에너피틱하는 그게 뭐냐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와닿질 않잖아요. 그게 부동산하고 뭐 얘기된다. 나중에 소유자 확인되는데, 지금 법원에서 등기부 확인하면 뭐 1,000원도 안 되면 확인 다 되는 거를 왜 그걸 100만 원 주고 사야 돼요? 그죠? 100만 원 주고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가정들이 그런 판단 기준이 지금 다 제가 볼 땐 동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상자산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은 교환 수단으로서 강조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화폐로서 강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화폐가 갖춰야 될 조건 어느 것도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 우리 소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자꾸 이게 확산이 돼가지고 일단 오늘 시간에서는 어쨌건 달러 자산은 말씀하신 대로 버블이 아직도 끼어 있는 상황이라면, 맞죠. 내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더라도 일단 달러 자산을 매도하고 그 달러를 가지고 일단 엔화를 사버리는 게, 그래서 수익이 좀 올라온 다음에 다시 그 기간 가겠지. 동안 달러 미국의 그 자산이 주가가 거품이 좀 더 빠지면 좀 더 싼 가격에, 혹은 또 거기 환차익까지도 고려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거다. 정리 일단 심플하게 하면 이렇게 그렇죠.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 우리 소장님하고 항상 방송하는 거는 제 인생의 도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우리 가족분들, 네, 그러나 이거는 우리 윤채현 소장님의 개인적인 뷰니까요. 네, 참고하시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경제 상황, 지표들에 대한 팩트, 이런 거 체크하시고, 네, 참고하셔서 자신만의 뷰를 세우시는데, 네, 좀, 예, 참고하시는 정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또, 당신을 믿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해서 나 손해봤어. 이러면 또 곤란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우리 제야의 숨은 고수, 네, 우리 윤채연 소장님, 환율의 숨은 고수 윤채연 소장님은 이렇게 전망하신다는 거. 그렇고 그 전망에 따른 우리의 대응법은 이렇다는 거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어쨌든 우리가 환율이 드라마틱하게 뭐 1,500원대까지 올라가는 어떤 그러한 조짐이나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외국인들이 혹은 엔화가 확 올라가거나 다시 가치가 이러기 전까지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저는 이제 가장 큰 우리나라 문제를 부동산에서 이제 찾아요. 지금은.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금리가 낮은 상태가 유지되고 또 가게도 튼튼했고, 그죠? 뭐 중소기업들도 지금처럼 그 심각하지 않았다고. 네. 그런데 지금은 중소기업들이 다 부도 위기에 몰리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네. 또 가게는 뭐 자산 다 뭐 잃어버렸으니 신용도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금리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부동산 버틸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 이제 결국은 이제 가계부채,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외국인이 볼 때는 어떤 분들도 그렇게 보세요. 외국인들이 볼 때 가장 위험한 한국 경제 뇌관은 가계부채다. 그렇죠. 이 금리 인상이 이렇게 됐을 네. 때 그 가계부채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잘 안 됐을 때 터지게 되는 그 부동산 문제, 예, 그로 인한 그 소비 침체 뭐 이런 것들 걱정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 문제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이거는요. 근데 이 부채 문제가 터진다는 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금융 시스템의 문제잖아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이런 거를 대비해서 은행들이 2008년 이후에 큰 코 다쳐봤잖아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을 넉넉하게 이미 쌓아놨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도 사태가 나도 은행들은 다 커버할 능력이 지금은 있다. 그래서 얼마 정도 빠지느냐에 달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은행 대출할 때 70%만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10억 할 때 70%는 7억 빌리죠. 그렇죠. 그런데 가격이 떨어지고 8억이 되면 어떻게 되죠? 70%는? 정도의 문제. 그러니까 5억 6천이 돼버린다고. 그럼 1억 4천이 부족해. 그 돈 어디서 조달할 거예요? 그럼 은행에 담보 부족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대손 충당금으로 해결될 성질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얼마나 큰 뇌관이 터지느냐에 따라서는 그렇죠. 예, 시스템 위기가 올 수도 있다. 그렇죠. 금융 위기 시스템, 예, 예. 금융 시스템 위기.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다음에 또 모셔서 다음번에는 우리 네, 물론 이 영상도 좀 주제별로 좀 나눠서 저희가 가능한 한 이제 좀 올려드리고요. 체계적으로 환율 다시 한번 좀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이거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투자에. 네, 글로벌리 모든 투자자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환율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전에 어떤 분들이 댓글로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밤에다가 갑자기 무린 고수가 툭 튀어나오신 것 같다고. 네, 우리 제야의 숨은 고수 우리 윤채연 소장님 모셨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